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는 바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06년에 그 이문열 작가님이라는 분께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변화하는 세계를 보라.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은 진보 우파다. 한번 진보라 해서 영원히 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보가 좌파의 전유물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진보의 정확한 뜻을 고민해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좌파가 한 번이라도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선 진보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프랑스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개혁을 통해 사회적 발전을 도입하거나 부과하려는 의지, 특히 철학적으로는 과학, 기술, 경제 발전 및 사회 조직의 발전이 인간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고와 그에 따른 사회적 발전에 기반한다라고, 이것이 진보주의다. 제가 프랑스 철학에서 배운 진보주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진보라고 주장할 수밖에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발전,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킨 분이자 패배주의, 노예주의 근성에 빠져 있었던 국민들에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인드를 바꾸신 분이자 그리고 사회적 지혜가 전혀 없었던 대한민국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주신 분이자 상동공상의 낡은 질서를 깨버리신 분이자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이루신 그 진보적인 성과는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입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철학적인 면에서 이 진보라는 개념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사람들한테 지식을 부여하면 그 지식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그 구체제, 억장 내진 구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식의 변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사회를 바꿨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었죠. 지금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의 농촌 생활일 겁니다. 저도 사실 전혀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에서 본 글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끊임없이 그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농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게다가 당시 대한민국 사회, 전통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혹시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인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사대부의 가문의 그 출신은 고배신이라는 사람이 당시 미국 공사관 신문의 유진 초이가 원래는 노비 출신이라는 걸 알고 되게 놀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 장면처럼 사실 당시에 그런 신분 사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패배주의, 노예주의 근성에 빠진 대한민국의 희망 없는 그 분위기가 196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혁파하신 거죠. 그 농민들한테 근면, 자족, 협동 정신을 일깨워서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마을을 잘 살게 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라고 희망을 주었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원래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수동적인 백성의식에 강한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국가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 능동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신 거잖아요. 정말 사람의 그런 생각을 개선했던 그런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그런 발언권과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여자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이 스스로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여성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한 게 바로 새마을운동이잖아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진보적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가치는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성공을 했으니까요. 프랑스는 10%를 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진보시켰던 또 다른 업적은 바로 상공공사의 신분질서를 상공용사로 바꾸고자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선비, 농민, 그다음에 장인, 기술자, 그다음에 장사꾼 순서대로 대우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글 읽는 선비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기술자들은 멸세를 받았고 그래서 망했죠. 조선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가 박혀있던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은 기술자들과 기업인들이 대우받는 사회로 만드신 거죠. 제가 직업상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끔 공무원들하고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면 자기들이 기업인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참 속으로 가짜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지들이 기업인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이러면서 제가 막 욕을 하거든요. 특히 금융 분야는 정말 우리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얼마나 더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했었습니다. 그 진보의 가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공상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반대로 상공용사로 바꾸고자 하신 것이 진보의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프랑스 철학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진보는 1800년 1차 산업혁명 당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산업화된 국가에서 사회적 진보는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된 부가 빈곤과 같은 비천함을 극복하고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이끌어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셨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5,000년 동안 농경사회였던 대한민국을 철강, 기계, 조선, 화학, 공업 강국으로 만드시려고 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그런 중화학공업이 아무래도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독점했기 때문에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모험적인 투자를 강행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 이거는 엔트러프너십, 기업가 정신인 거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박정희 대통령만큼 혁신적인 리더가 또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입니까?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진보로 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1964년에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아우토반을 달리셨는데 그걸 보면서 도로도 물론이고 주변을 굉장히 유심히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지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차에서 여러 번 내리셨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서독 방문 이후에 2년 동안 고속도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수집하시고 연구에 몰두하시고 그렇게 2년 시간을 보낸 이후에 1967년에 마침내 경부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당시 야당은 고속도로를 만들어봤자 달릴 차도 없고 이거는 부유층을 위한 호화시설에 불과할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쌀을 사줘라 라고 반대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물류혁명과 이를 생활권을 가져다 주면서 한강의 기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 걸리는 거를 4시간 반으로 단축시키셨고, 엄청난 물류비 절감하고 유통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물류 소송이 가능해지면서 농산물이 대도시로 유통이 되었고, 그래서 농촌이 부유해졌습니다. 또 이 산업구조가 중앙공업으로 개편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국민소득이 형성되었고 소비가 증진됐고 내수가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당군 이래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사업이었고, 이것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아시죠? 차라리 국민들에게 쌀을 주라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한다고 이렇게 자빠져 계신 분들,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입니까? 이 사진만 봐도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가 너무 잘못 정립되어 있어요. 저기 작가들 계신 분들이 진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보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이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지금 좀 꺼려지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파, 좌파, 보수, 진보 중에 이 보수라는 개념이 저는 가장 잘못 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보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아시나요? 꼰대요. 근데 사실 최근에 누구 덕분에 진보 이퀄 꼰대 아니면 386 꼰대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보수에게 이 꼰대 이미지가 이렇게 강하게 박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서울로 왔고 또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대구 분들이시고요.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저희 신랑도 대구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보수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보수적인 경상도 남자랑 결혼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인 집안, 보수적인 경상도에서 말하는 보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교적인 전통 아닙니까? 너무 어이없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것이 보수적인 것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망한 나라 조선에서 온 유교가 대한민국의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보수가 된 것입니까? 물론 제가 유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어쩌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교라는 것은 가부장제를 만들어서 여성을 억압했고, 신분제를 공고히 해서 사회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외세의 침략에도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약한 나라의 그런 망국정치의 장본인이었고, 뜬구름 잡는 한국만을 중시해서 탁상 공론은 일삼고 있고, 그리고 농공상을 멸시해서 경제에는 아무런 발전이 되지 않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유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할 가치인 보수가 됐습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제사 많은 집을 보수적인 집이라 그러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사 많은 집은 유교적인 집안인 거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은 유교적인 사람인 거고, 경상도는 유교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인 것입니다. 감히 보수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꼰대가 아니라 유교 꼰대로 바꿔야 되고, 보수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재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가치를 지켜내는 정신이 바로 보수의 정신이라고
재정립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신보수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공부하고 느꼈던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1948년 자유민주적 질서를 국가의 기본 토대로 하고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인격하여 세워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건립되었다는 가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가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4조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개인의 사유권 침해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군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1948년 건국은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군주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우리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의 핵심은 바로 법치주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위에 촛불 정신이 있다는 이런 미친 소리를 계속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48년 건국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적법한 건국임을 인정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리고 자유통일의 비전을 갖춘 진짜 보수들의 시대, 대한민국의 신보수주의 시대가 도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희생으로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정신입니다. 영화 국제시장 아시죠?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자화상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 나가서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주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할 놈의 6.25 사변을 우리 아이들이 겪었다고. 서독구 지옥 같은 작업장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여기 월남 전쟁터에 우리 아이들이 돈 벌러 들어와 있다고.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그냥 나와 당신이 겪었던 것이 참 다행 아니겠나. 이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정신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초창기부터 나왔었습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를 나간 이유는 저는 박사모가 아니고요. 당시 대한민국을 광풍으로 몰아가는 그 거짓이 너무 무서웠고 이대로 가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큰일 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는 젊은 사람이 안 나올 게 뻔했고 어르신들밖에 안 계실 것 같았는데 나라도 나가보자, 나라도 나가서 힘이 되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 추운 겨울에 태극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태극기 집회 초창기 때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이 아마도 어르신들한테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우셨어요. 태극기 들고 나와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들의 눈물을 안 봤으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는 대한민국 30대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 추운 겨울에 집회에 나오는지 압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저랑 같이 나왔던 그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저희가 다 기억을 해요. 어르신들이 저희 보고 우는 거를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아마. 네, 후손들한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하셨던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지금 말도 안 되는 놈들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후손들한테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태극기 집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 아니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생각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저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많이 대한민국을 진보시켰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분은 저는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아니죠, 110년 전에 1907년에 한성 감옥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쓰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은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마음보다 더 크면 컸지 절대 작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LA하고 알래스카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군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LA 다저스 경기장, 야구 경기장을 갔는데 그냥 경기가 있어서 갔는데 그 큰 전광판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군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시니까 모두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날 34,000명이 왔는데 모두들 박수를 치더라고요. 알래스카의 작은 공항에 갔는데 큰 공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을 위한 라운지가 따로 있고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굉장히 작은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에 정말 작은 마을이라도 마을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성조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 미국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을 진보시켰고 이렇게 발전시켰고 대한민국만을 생각하셨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을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을 경멸하고 그분들의 위대함을 기리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일 수밖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성 있는 진짜 보수 정당이라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진부터 당사에 걸어놓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 세 번째는요. 사람 중심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이것은 어떤 인간 상위의 어떤 섭리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정신입니다. 이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 사람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정점에 있는 전체주의, 주체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붙여져 있는 사람 중심,
말 아시죠? 이 사람 중심이 북한 헌법에서 나온 거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주체사상의 사람 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신, 창조주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신 따위는 필요 없다. 이 정신에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입니다. 국가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결국 개인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현재의 북한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정신이란 다시 말해서 인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즉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두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가 작용해서 시간이 흐르면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라는 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주체사상의 사람 중심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고 퀴어 축제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주의 운동이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40년대, 50년대에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소련의 간첩들이 미국 각계각층에 활동을 하면서 미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도 보수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고 증오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젊은 사람들도 그들의 건국정신을 증오하고 욱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그 언론이 굉장히 좌편향되고 있고 그리고 대학가가 굉장히 작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이 견고하게 보수주의 진영을 구축을 하고 이 보수주의 정신을 공화당의 기본 정신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젊은 청년들부터 일어난 보수주의의 재정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르신들이 아니라 미국의 젊은 층으로부터 일어난 보수주의 재정립, 이것 때문에 미국이 보수주의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를 재정립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러시엘 커크인데요. 러시엘 커크가 보수주의 정신이라는 쓴 그 책을 썼는데 그때 그 책을 쓴 나이가 20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잡지인 내셔널 리뷰를 윌리엄 버클리가 창간했을 때가 나이가 30세고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 USA라는 이것도 보수단체인데 진보 보수단체를 다 통틀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단체의 대표가 지금 나이가 25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젊은 사람들, 청년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행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트루스포럼이라는 단체가 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유튜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이 따로 있지만 제가 애국 활동은 어떤 단체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대에서도 진정한 보수주의의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신보수주의 운동을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격려의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젊은 보수들이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잘 못해요. 저희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고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텔레비전가 내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큰 힘을 내는데 저같이 우리 젊은 보수 우파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젊은 세대,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제 아들이 청년이 됐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진보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